전 시간에 개인 사업자가 나은지 법인 사업자가 나은지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 중에서 일반 과세자가 나은지 간이 과세자가 나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 등록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부가세 과세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 신청 관련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 개시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업 개시는 매출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최초 매출이 발생한 날이죠. 만약에 제조업을 한다 그러면 제조를 시작한 날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발급은 이틀 내에 해줍니다. 보통 즉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유흥업소 등 취약 분야가 있습니다. 세원관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는 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등록 사업자는 직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만약에 허가 사업이다. 그랬을 경우는 허가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근데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고 만약에 사업자 등록 신청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반려를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10일간 보정 요구를 해가지고 10일 내에만 그걸 보완하시면은 그것은 사업자 등록을 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사업자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사업을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공동대표자 중에서 1인을 대표자로 해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할까요?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할까요? 이것은 인격에 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허가나 등록, 그 다음에 신고를 요한다. 그랬을 경우는 허가증 사본이나 등록증 사본, 그 다음에 신고 확인증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장을 임차를 했더라.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의 일부분을 만약에 임차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원관리가 어려운 과세 유흥 장소나 주유소, 그 다음에 금 취급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자금 출처 명세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고 하면은 본전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전에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내야겠다. 그러면은 허가증 신청서나 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4월 1일 날 종로에서 사업을 개시를 했다고 봅시다. 내가 4월 1일 날 종로에서 사업자 개시를 했으면은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틀 내에 세무서에서는 발급을 해주죠. 그런데 종로에서 만약에 마포세무서로 사업장을 옮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사업장 이전한 마포세무서에 정정신청을 즉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3일 내에 보통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12월 30일 날 사업을 폐업했다. 그랬을 경우는 즉시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허가 사업이다 그러면 구청에 허가증과 같이 제출하여도 그것은 폐업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이라 했습니다. 상반기의 분을 7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하반기 분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법인세는 3월 31일, 12월만 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5월 31일 날 소득세를 신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1년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월 4일 날 소매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가세를 7월 25일 날 신고를 했죠. 그런데 내가 사업자 등록을 언제 했냐에 따라서 가산세가 물고 안 물고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2월 4일이므로 20일이 지난 24일까지 만약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서 가산세를 하나 두겠습니다. 가산세. 그러면은 7월 25일 날 신고는 어떻게 될까요? 자, 총 매출이 5억이죠. 5억 원의 10%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매입이 10억 원이죠. 10억 원에 대해서 10%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납부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해서 환급세액 5천만 원이 나갑니다. 환급세액이 5천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경우 2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4월 1일 날 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죠. 이랬을 경우에는 똑같이 여기에서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나올 겁니다. 이것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므로 자, 4월 1일, 3월 31일까지는 여기까지는 가산세를 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1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1% 해서 100만 원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7월 21일 날 사업자 등록했을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경우에는 자, 5억 원에 대해서 10%가 됩니다. 여기에서 원래 원칙은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했을 경우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이 지난 21일 날 사업자 등록했으므로 매입세 공제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경우에는 5천만 원의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납부세액이 나오죠, 경우에. 그리고 여기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사업자 등록 신청했으므로 이 전체에 대해서 5억 원에 대해서 1%가 가산세를 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500만 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사업을 개시를 했으면은 자, 이제 매출이 발생해야겠죠. 그럼 매출을 어떤 걸 잡아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재화의 공급 중에서 재화 실질적 공급과 간주 공급으로 나눕니다. 먼저 실질적 공급을 살펴보면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리에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계약상 원인은 뭘까요? 계약상 원인은 민법상 의사표시의 일치로 통한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팔려는 사람은 팔려는 의사와 사는 사람은 살려는 의사가 서로 일치되어 가지고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매매계약하고 교환계약이 있죠. 매매계약의 경우는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교환계약은 물물교환이죠. 자, 그러면 법률상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률상 원인은 당사자 간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용이나 경매, 그 다음 법원의 판결이 있겠죠.
이렇게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도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법률상 법률에 따른 수용 경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재화의 간주 공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간주 공급이라 했죠. 실질적인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급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정 요건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내가 사업을 위해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면세에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이랬을 경우에도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류는 자가공급과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제하로 나눕니다. 이 자가공급이라는 것은 내가 나한테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면은, 자, 면세 전형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한 사업장에서 겸업자입니다. 그런데 과세 사업에 사용할 걸 면세 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과세 사업에 사용할 거라고 해가지고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면세 사업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비영업용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용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업용이라는 것은 법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판매업, 그 다음에 자동차 대여, 렌트업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관 학연, 그 다음에 운수업, 그 다음에 경비용 출동 차량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영업용으로 부가세법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비영업용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 목적 진매장 반출이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자동차 판매회사가 영업장에 자동차를 만약에 옮겼을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라.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이 있습니다. 개인적 공급은 만약에 내가 금 제조업자라고 합시다. 금반지 제조업자입니다. 금반지 제조업자가 만약에 종업원에게 그 금반지를 파는 게 아니라 종업원에게 만약에 생일 선물로 줬더라. 그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세를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는 어떤 거 있죠? 일반적으로 휴대폰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리점에서 일정 매출이 발생하면은 장려금을 줍니다. 장려금 대신에 장려품을 주죠. 휴대폰을 더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휴대폰을 만약에 무상으로 더 얹어줬을 경우에도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하는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소형 승용차입니다. 소형 승용차는 뭐죠? 소형이라는 것은 부가세법에서는 8인승 이하입니다. 8인승 이하를 말합니다. 승용차는 사람이 타는 차죠. 8인승 소형 승용차를 만약에 5천만 원에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죠. 이것을 고객에 팔면은 당연히 매출이 발생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은 일반 매출로 발생하지만은 출퇴근용, 직원 출퇴근용으로 만약에 사용했더라. 원래 이 소형 승용차를 팔려고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원 출퇴근으로 사용했더라.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은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죠. 노트북 제조회사가 만약에 200만 원에 노트북을 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죠. 이것을 고객에 판매를 하면 당연히 매출과 관련돼서 매출이 발생하지만은 만약에 직원에게 생일 선물을 줬더라. 직원에게 생일 선물을 줬을 경우는 이것은 개인적 공급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공급.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간주 공급으로 봐서 매출을 과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 개인적 공급은 10만 원 이하는 제외합니다. 1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만약에 고속버스를 5억 원에 만약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죠. 그런데 우등고속에 사용하면은 그것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시외버스에 사용했더라. 이것은 면세사업입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므로 그것은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화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용역의 공급도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과 간주 공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용역은 간주 공급은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의 실질적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상, 보험상 모든 원인에 의해서 영물을 제공하거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물을 제공한다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대표적인 게 서비스업이죠. 음식, 숙박이나 건설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 노동을 통해서 단순 가공을 하는 것도 영무 제공을 받아서 용역의 실질적 공급으로 봅니다. 자,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냈고 그에 따른 과세되는 재화와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출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하고 또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매입세 공제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사업자는 일반 과세라고 등록한 사업자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나 미등록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대부분 발급하고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전체가.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매출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그 다음에 2기부터 그 다음에 1기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9년도 연간 만약에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20년도 7월 1일부터 2021년도 6월 30일까지 6월 30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언제가 일까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든 아니면 일반 세금계산서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합니다.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게 공급 시기는 언제를 의미를 할까요? 만약에 재화를 보겠습니다. 재화 이동이 만약에 필요한 경우는 재화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만약 이동이 필요치 않다. 그랬을 경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 과연 언제가 마지막 공급 시기인지를 우리가 많이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건물을 지으면 언제 이용 가능하죠? 건물 준공 검사일일 겁니다. 준공 검사일이 공급 시기인데
이것을 대부분 그 전에 사용 승인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죠. 그랬을 경우에 언제가 공급시기겠습니까? 이용 가능하게 된 때라 했으므로 사용 승인일이 공급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만약에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영무 제공이 만약에 된다. 그랬을 경우는 영무 제공 완료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화를 만약에 되었다. 그러면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겠습니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만 공급시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추가돼서 자,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봐서 이때 세액미안서를 발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 세 가지의 경우입니다. 장기할 판매와 중간지급조건부, 그 다음에 완성도 지급조건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할 판매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법인세법상 장기할 판매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2회 이상. 2회 이상일 경우에 장기할 판매. 이렇게 받기로 한 때 했으면은 그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봐서 세액미안서를 발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지급조건부를 보겠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을 통해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받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6개월 단위로 하므로 6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6개월 이상이고 그 다음에 3회 이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렇게 3회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도 지급조건부는 기성고에 따라서 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겠다. 이 기성고라는 건 뭐죠? 만약에 내가 완성률이 만약에 30%일 때 얼마를 줄게. 그 다음에 50%일 때 얼마를 줄게. 그 다음에 100%일 때 얼마를 줄게. 이렇게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기성고를 정해가지고 대금을 받는 그런 것이 완성도 지급조건부입니다. 그러면은 중간지급조건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기자장치를 5권에 판매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공급 시기는 언제일까요? 다시 말하면 세액미안서 발급 시기는 언제라는 겁니까? 자, 계약금은 2019년도 10월 1일 날 지급했습니다. 계약하면서. 잔금은 2020년도 7월 31일 날 인도하면서 지불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요건을 볼까요? 자, 6개월 이상입니까? 계약금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죠. 오케이. 6개월 이상입니다. 그러면 3회 이상입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0월 1일 날 5천만 원의 세액미안서를 발부하고 4월 20일 날 2억 원에 대해서 세액미안서를 발부하고 7월 30일 날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세액미안서를 발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액미안서에 대한 발급 시기, 공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공급 시기와 별개로 세액미안서를 먼저 발급하거나 나중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느 것까지 그것을 인정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 시기 전에 세액미안서 발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적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액미안서는 영수 기능이 있습니다. 영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금을 먼저 받고 세액미안서를 받을 경우에는 영수 기능으로서 그것은 적법한 걸로 세법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미안서 발급 전에 만약에 대금을 지급했더라. 그러면은 그것은 정당한 걸로 봅니다. 최소한 세액미안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약에 대금을 지급했더라. 그것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7일이 지나면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다만 계약서의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가 30일 이내로 만약에 돼 있더라. 이랬을 경우는 부득이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는 30일 내에 만약에 세액미안서를 발급 이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도 그것은
적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혜를 준 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에 동일 과세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공급 시기도 도래해야 합니다. 다 플러스죠. 플러스. 대금을 지급을 하고 동일 과세기간 내에 대금도 지급하고 공급 시기도 도래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인정해 줄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는 가산세도 없고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고 가산세도 없이 이렇게 처리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세금계산서 발급 후에 30일 내에 만약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데 이 대금을 지급을 안 했더라. 대금을 지급을 안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7일 내에 만약에 대금을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내에 만약에 대금을 지급을 안 하고 만약에 공급 시기가 도래했더라. 그랬을 경우에는 원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해서 매입세액 부인되고 그 다음에 가산세를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냐. 한 달 내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은 매입세 공제를 해줄게. 대신에 가산세는 물어라. 이것은 매출자 입장에서는 오류 불성시 가산세로 해가지고 1%를 과세가 됩니다. 매출액에. 그 다음에 매입자 입장에서는 오류기재 가산세 0.5%가 부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치를 1억 원에 판매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한 경우에 적정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시점과 인도 시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월 1일 날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1억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부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4월 1일 날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어요.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었네요. 1억 원. 자, 그런데 재화 인도 시점 언제죠? 6월 30일이죠. 6월 30일이고 6월 30일 날 대금을 받으면서 재화를 인도받았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합 시간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 후에 과세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것은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산세가 없다는 거죠. 자, 사례 3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0일 날 만약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네요. 근데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날 만약에 재화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 대금을 아직까지 안 줬습니다.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계약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내에 공급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이 앞에 본 것과 같이 자, 발급 시기 후에 30일 내에 공급 시기가 도래했는데 대금이 미지급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는 매출자는 매출액의 1%를 가산세를 물고 매입자는 오류기재 가산세로 해서 0.5%를 가산세를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원에 대해서 매출자는 1억 원에 대해서 1% 100만 원의 가산세를 물고 그 다음에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공제가 되면서 가산세를 문자는 거죠. 1억 원에 대해서 0.5% 그래서 50만 원의 가산세를 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하면은 후발급 세금계산서도 있습니다.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죠.
공급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 인정을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한다는 것은 우리가 월 합계로 해서 다음 달 10일 날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세금계산서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자는 가산세가 없고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가 되고 가산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공급 시기 확정 신고기한 내에 만약에 발급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4월 1일 날 공급 시기라 합시다. 4월 1일 날 공급 시기면은 확정되는 신고기한이라면은 7월 25일이 되겠죠. 7월 25일까지 만약에 발급을 했을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 매출자는 지연발급 가산세 1%를 묻고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가 되고 지연수치 가산세 0.5%가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급 시기의 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자, 원래 4월 1일 날 공급 시기인데 6개월 내라면은 2021년도 1월 25일까지. 2021년도 1월 25일 날 만약에 세금계산서 발급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매출자 입장에서는 이 당해 과세 기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미발급 가산세가 물려됩니다. 미발급 가산세 2%를 과세하죠. 근데 매입자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이때 발급했다 할지라도 매입세 공제가 되고 똑같이 지연수치 가산세 0.5%만 물으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해줬기 때문에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도 못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나중에 지연됐다 할지라도 매입자의 어떤 그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 발급을 만약에 했더라. 그것은 매출자는 미발급 가산세가 물어지고 매입자는 아예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이때부터는. 1년간은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1년이 지나서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죠. 자, 4월 1일 날 기계장치를 1억 원에 만약에 판매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별로 적정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월 1일 날 공급 시기인데 4월 1일 날 세금계산서 발급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죠? 그 다음에 5월 10일까지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자는 가산세가 없고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되고 가산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7월 25일 날 했을 경우에는 매출자 입장에서는 지연발급 가산세로 해서 1억 원에 대한 1% 해가지고 100만 원이 가산세가 물게 되고 매입자는 1억 원에 대한 0.5% 50만 원이 지연수치 가산세가 물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2021년도 1월 25일 날 만약에 세금계산서 발급했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1억 원에 곱하기 2%인 200만 원이 가산세가 문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가 되고 지연수치 가산세 똑같이 0.5%에서 50만 원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이후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 그랬을 경우에는 매출자 입장에는 당연히 미발급 가산세가 물어지고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가산세도 없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적법한 세금 계산서는 어떤 것들이 매입세 공제 대상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반 과세자로부터 발급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그 다음에 직불카드, 선불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외에 만약에 다른 것으로 받았더라.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실명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현금 영수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터넷 홈택스 있죠. 국세청 홈택스에 가가지고 거래 상대방의 이제 사업자 등록 여부,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휴폐업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인지 일반 과세자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에.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확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미수치했으면 당연히 못 받겠죠.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이런 게 발급받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해서 구입했을 경우에 이것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비영업용이라 했죠. 영업용이 5가지라 했죠. 5가지 업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외의 업종, 제조업이나 도매업, 이런 업종, 일반적인 업종들은 만약에 소형 수용차, 8인승 이하의 소형 수용차를 만약에 구입했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자,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면 그것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접대비 한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해서 부인이 되지만은 부가세법은 접대비에 해당되기만 하여도 그것은 매입세액 불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안 됩니다. 면세 관련 매입세액. 그 다음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점 매입세액도 안 되죠. 이것은 과세기한 종료일부터 20일 내에 만약에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지만 매입세 공제가 된다고 이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여행권을 1억 원에 취득한 경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프여행권을 세금계산서를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매입세 공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대표이사나 임원들만 이것을 사용했다. 그랬을 경우는 업무 무관 자산으로 봐가지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직원 전체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해가지고 골프회원권을 사용했더라. 그랬을 경우는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매업자가 만약에 소형 승용차를 5천만 원에 구입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도매업자가 승용차를 5천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도매업자의 경우에는 열거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택시회사가 택시를 5천만 원 구입했을 경우는 그것은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거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 간에 식사를 하고 음식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결제받은 경우에 음식점이 일반 과세자라면 그것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로서. 그렇지만은 이것은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로 발급받았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매입세 공제가. 다음으로 버스 운송사업자가 고속버스를 2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버스에 사용한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속버스를 2억 원에 구입했다 하면은 세금계산서를 일단은 2억 원에 구입했죠. 만약에 우등고속에 사용했더라. 우등고속일 경우에는 과세사업입니다. 우등고속 과세사업이지만 시내버스 경우에는 면세사업입니다.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에 사용한 고속버스이므로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공장 신축하면서 토지 정지 작업 관련해서 2억 원을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토지 정지 작업을 하고 그것을 2억 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실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경우입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걸 이걸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토지 정지 작업은 토지 터 고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봐가지고 그 매입세액 불공제가 됩니다. 근데 터 파기를 했더라. 터 파기 등 그 실질적으로 골조가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는 터 파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것은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부분은 어떻게 매입세 공제하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